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소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시어머니 은숙의 손이 먼저 허공을 갈랐습니다. 주먹이 얼굴을 스쳤고 그 충격에 몸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 천한 피는 어쩔 수가 없구나. 내 아비가 택배를 나르니 너도 그 버릇 못 버리지. 순간 거실의 공기가 뚝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가을비가 하루 종일 내리다가 막 그친 오후였습니다. 유리창엔 빗방울이 몇 알 남아 있었고 거실 공기엔 눅눅한 냄새가 맴돌았지요. 이소연은 현관문을 조심스레 열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손끝은 아직 붉게 부어 있었고 셔츠에는 택배 상자를 나르다 묻은 먼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돕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허리 다친 아버지를 대신해 반나절 동안 무거운 짐을 옮겼고 마지막 트럭을 정리하느라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렇게 겨우 일을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왔을 뿐인데 마중은커녕 거실 안엔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정은숙은 텔레비전을 보던 눈길을 돌리더니 이소연의 차림새를 훑었습니다. 그 꼴이 뭐냐? 며느리가 택배를 나르고 다녀? 체면도 없니? 그 목소리는 비 오는 날보다 더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소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셔서요. 오늘은 일손이 모자라 잠깐 도와드렸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끝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은숙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잠깐, 그런 일은 택배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며느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녀는 리모컨을 탁자 위에 세게 내려놓더니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남들 앞에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알아? 아들이 회사 다닌다는데 며느리는 택배 나른다더라. 소문이 돌더구나.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씻으려다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뇌리에는 어릴 적 새벽마다 일어나 짐을 씻던 아버지의 등이 스쳤습니다. 그 등에는 땀보다 더 많은 책임이 묻어 있었지요. 아버지를 돕는 게 창피한 일인가요, 어머니? 그 말은 의도치 않게 가늘지만 단단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뚝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정은숙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곧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그냥 저는 가족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감히 나한테 대꾸를 해?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비에 젖은 발소리가 마루에 묻은 먼지를 쓸어내듯 가볍게 울렸습니다. 이소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정은숙의 손이 먼저 허공을 갈랐습니다. 주먹이 얼굴을 스쳤고 그 충격에 몸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 천한 피는 어쩔 수가 없구나. 내 아비가 택배를 나르니 내도 그 버릇 못 버리지. 소리가 퍼지고 식탁 위 유리컵이 흔들리다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고 파편이 소연의 발등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지만 정은숙은 여전히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집안 체면을 다 깎아먹었어. 이런 며느리 본 적이 없어. 그때 방에서 책을 보던 딸 지연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왜 때려요? 왜 그래요?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은숙은 놀란 듯 멈칫했지만 곧 시선을 돌리고 애 앞에서 감히 나를 가르쳐? 하며 손을 내줬습니다. 소연은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엄마 괜찮아. 그러나 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시큰거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숨을 고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나무잎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며 거실 바닥에 금빛 반사를 남겼습니다. 그 빛이 소연의 뺨에 스치며 멍든 자국을 비춰주었지요.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딸이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정은숙은 여전히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들어 올리고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던 며느리가 그날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겠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연이 울면서 뒤를 잡았지만 소연은 부드럽게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오늘만 지나면 돼. 그녀는 다시 한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반짝이고 냉장고의 콩풀에서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시간의 무게 같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문 옆 가족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결혼식 날 웃고 있던 자신의 얼굴. 그 웃음은 지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놓지 않았습니다. 이소연은 조용히 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바람엔 빈내와 흙냄새, 그리고 오래된 울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확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이에요, 어머니.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정은숙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어렴풋이 느꼈을 겁니다. 그날의 그 한 대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끝이 될 거라는 것을. 창밖엔 구름이 걷히고 붉은 노을이 번져갔습니다. 젖은 거리 위로 택배 트럭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 트럭의 희미한 엔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소연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묵직한 울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모든 응징의 첫날이었습니다. 밤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가을 해가 기울자 시댁 거실의 조명이 조금씩 어두워졌지요. 그 어둠 속에서 이소연은 작은 캐리어를 꺼내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야? 뒤에서 들려온 남편 민재의 목소리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아버지 댁에 잠시 가 있으려고요. 민재는 그 말에 한숨을 쉬며 머리를 극적였지요. 또 그 얘기야? 그냥 좀 참으면 안 돼? 당신이 그렇게 하면 우리 엄마 더 난리야. 그녀는 말없이 옷을 접었습니다. 그 말은 너무 익숙했거든요. 결혼 15년 동안 그는 한 번도 그녀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민재는 늘 그렇게 말했지요. 그 말 속에는 사랑도 보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기력과 회피만 있었어요. 나도 사람인데 왜 나만 참아야 하죠? 소연이 처음으로 그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재는 순간 말을 잃더군요. 지연도 봐야 하잖아. 어디 갈 데 있다고. 그녀는 조용히 끊었습니다. 있어요. 제게 아버지가 계세요. 민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무시해온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방 안에는 캐리어 굴러가는 바퀴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지연이 문가에 서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인형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조금만 엄마 친구 집에 있다가 올게.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나올 때 정은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냉소를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잘 가보시지. 택배집 딸이 며느리 흉내낸다고 고생 많았네. 그 말에 소연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참지 않아요. 사람은 맞고도 웃을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강했습니다. 정은숙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팔짱을 푼 채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죠.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는 이미 다 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가을비가 멎은 뒤에 거리엔 은은한 흙냄새가 났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번지고 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졌습니다. 지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에 전해지는 체온이 유일한 위로 같았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여러 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그 말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기도 같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달빛이 조금 새어나왔지요. 그 달빛 아래 엄마의 눈가에 묻은 멍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밤하늘에선 빗방울이 조금씩 다시 흩어졌고 도로 위엔 무릉덩이가 반짝였지요. 트럭 한 대가 그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트럭의 뒤편엔 낯익은 로고가 있었어요. 한빛택배, 당신의 하루를 나르는 사람들. 소연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로고를 만든 사람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지연아, 응? 우리 내일 아침엔 외할아버지 집에 가자.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 외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응, 엄마도 보고 싶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불빛만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멀리서 버스가 다가오고 브레이크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그녀는 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따뜻한 바람이 흘러나왔습니다. 타자, 지연아. 응. 딸이 손을 내밀었고 소연은 그 손을 잡아 올렸습니다. 버스 안에는 밤늦은 귀가객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사이로 자신과 같은 상처를 품은 얼굴들이 보이는 듯 했지요. 그녀는 창가에 앉아 유리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빗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사이로 골목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 빛 사이로 시댁의 지붕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서 손을 꼭 모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도로를 벗어나 외곽도로로 들어섰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보였지요. 그 중엔 낡은 주택가에 작은 창문 불빛이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아버지의 트럭이 언제나 서 있었지요. 이제 집이다. 소연은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거든요. 버스는 밤길을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그 바퀴 소리가 고요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창밖엔 달빛이 흐르고 도로 위엔 가을비의 흔적이 반짝였습니다. 지연이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소연은 아이의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속삭였지요. 엄마가 이제 우리 지켜줄게. 그녀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 하나가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두렵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멀어졌고 시댁 마을의 불빛은 뒤로 사라졌습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이소연은 그렇게 집을 떠났습니다. 그 발걸음이 곧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밤은 깊었고 골목길엔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골목가로 버스가 멈춰섰고 소연은 천천히 아이의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공기는 축축했고 비냄새와 흙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골목 끝에 집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그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벽돌 사이엔 세월이 스며 있었고 대문엔 이철수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낡은 소리가 밤 공기를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기까지 단 몇 초였지만 그 시간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그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지만 어쩐지 그날따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번지며 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은빛으로 물든 머리, 주름진 이마, 거칠게 갈라진 손. 이철수,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누가 그랬냐?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그냥 제가 조금 부딪혔어요. 그 말에 이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딪혔다고? 사람한테 맞은 얼굴이구나. 그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딸의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어릴 적부터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그녀의 첫 신발을 묶어주었고 첫 도시락을 싸주었지요. 그 손이 다시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질 때 소연은 그제야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 말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철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그건 결국 자기 손이 썩는 법이지. 지연이 그 옆으로 다가와 할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를 때렸어요. 아이는 울면서도 또렷이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지연아. 그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눈물이 멈출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의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누군가 대신 나서야 한다는 오래된 가장의 결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철수는 방 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한빛 협동조합 거래 명단, 물류센터 입찰 자료, 납품 계약서. 그의 손끝이 오래된 장부를 넘겼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는 택배기사들을 위해 만든 협동조합의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많지 않았지만
그의 삶의 자부심이었지요.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정직한 손끝으로 움직이는 법이다. 거짓된 체면은 오래 못 간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강해졌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계산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고쳐 쓰던 물건이었지요. 계산기 버튼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 소리엔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위해 싸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도리를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방문 사이로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이철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좀 세상을 바로 세워야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 말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트럭키를 들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가야겠다. 일거리가 좀 많을 것 같아. 소연은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야. 사람이 맞았으면 하늘이 한 번쯤은 대신 갚아줘야 하잖니.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철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서늘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빗물 냄새와 함께 먼지 냄새가 스며들었지요.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였고 그 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 별은 참 오래도 있네. 네, 내 엄마 떠나던 날에도 저 별이 있었거든. 그땐 세상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냥 고맙네. 아직 내 눈이 살아있다는 게.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말이 낯설지 않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화내지 않는 분이 아니라 화 대신 품격으로 세상을 대하는 분이라는 걸요. 이철수는 늦은 밤에도 서류를 정리하고 펜으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협동조합 계약 원칙 재검토, 불공정 거래 업체 명단 확인. 그의 글씨는 거칠었지만 한 획 한 획이 힘찼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복수는 소리내는 게 아니다. 그냥 바르게 살면 세상이 알아서 심판해. 그 말에 소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 괜찮다. 이제 내가 울지 말아라. 울 일은 내가 맡을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표정이 고요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트럭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그 엔진 소리는 마치 전쟁을 앞둔 북소리처럼 단단했습니다. 소연은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버지는 모자를 눌러쓰고 트럭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지요. 그 노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직한 땀은 절대 거짓보다 약하지 않다. 그는 조용히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골목길을 비췄고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모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버지가 나서면 세상은 반드시 달라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둑했고 골목길엔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계는 5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고 트럭 앞 유리에 맺힌 이슬이 반짝였지요. 그는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조용히 주전자 물이 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마음을 다잡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이소연과 지연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딸은 아이를 품에 안고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토록 지쳐있는 아이 같은 얼굴을 딸에게서 본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조용히 손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소연아, 일 보러 다녀오마. 밥은 냉장고에 있다. 오늘은 걱정 말고 푹 쉬어라. 그 글씨는 투박했지만 글자마다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철수는 잠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 끝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그는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트럭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석에 오르자 익숙한 기름 냄새가 스며들었고 손바닥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낮게 울리며 골목길을 깨웠습니다. 트럭이 도로로 나서자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들리는 오래된 기억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건 체면이 아니라 신용이다. 그는 늘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일해왔습니다. 트럭은 도심 외곽의 작은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협동조합 사무실이었습니다. 간판은 낡았지만 그 아래엔 정직한 노동, 함께 가는 길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몇몇 직원들이 이미 출근해 있었습니다. 이사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그래, 오늘은 좀 할 일이 많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납품 파트너사 평가 보고서, 그리고 맨 위엔 한서식품 물류팀 박민재 담당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서류를 덮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엔 6명의 조합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평범한 노동자 출신이었지요. 어깨엔 세월이 묻은 사람들, 그러나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오늘 안건은 납품사 재평가 건입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래처 중 일부에서 불공정 계약과 허위 납품이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는 원칙을 강화하고 부정이 있는 업체는 모두 제외합시다.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기존 계약사 몇 곳은 빠질 수도 있겠네요. 빠지면 빠지는 거지요. 신뢰 없는 거래는 오래 못 갑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명확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펜을 돌리며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투명한 입찰 방식 도입, 감정 개입 금지. 그 문장 뒤에 조그맣게 내일부터 시행이라고 썼습니다. 그 한 줄이 그의 복수의 시작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복수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그저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잠시 자리에 앉아 서류를 다시 넘겼습니다. 박민재 영업팀장. 이름 옆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심사보류. 그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눈부셨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정으로 갚지 말자. 그래봤자 내 손이 더러워진다. 정직으로 갚자. 그래야 애들이 부끄럽지 않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 무렵 그는 택배 트럭을 몰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택배 업무를 이어가며 그는 늘 하던 대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은 분노가 아니라 의로움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조합원 한 명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이사님, 박민재 팀에서 로비 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류 제출 거부. 그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단 한 줄만 답했습니다. 그럼 더더욱 안 되겠지요. 그의 복수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일을 정직한 방식으로 되돌렸습니다. 누가 봐도 당당하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길이었지요. 해질 무렵 그는 다시 트럭을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고 이소연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일이 좀 정리됐어. 얼굴이 편해 보이세요. 그래. 그럼 됐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빛 속엔 여전히 묵직한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엔 간단한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가 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밥을 먹다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연아, 네 아버지.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하나야.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 누가 뭐래도 너는 택배기사의 딸이니까. 그게 자랑이야.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울지 않을게요. 그래. 그게 우리 집 여자들이 살아온 방식이지. 그의 웃음엔 오래된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철수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바람을 맞았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트럭의 차체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첫 단추는 제대로 끼웠다. 그날 밤 그는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의 복수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바람처럼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낮게 깔린 오후였습니다. 정은숙은 베란다 창문을 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한 향기 대신 이상하게 쓰디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TV를 켜고 뉴스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빛 협동조합, 전국 물류계약 재정비 불공정 거래 업체 전면 해지. 앵커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정은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협동조합의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 이철수가 늘 입고 다니던 트럭 유니폼에도 한빛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얼른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시각 박민재는 회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빛이 얼굴을 가리며 흔들렸습니다. 책상 위엔 입찰 공고서가 놓여 있었지요. 한빛 협동조합 물류 입찰, 기존 거래처 심사 보류. 그 문장 하나에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는 팀원에게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불안했습니다. 박 과장님, 그 협동조합 대표가 이철수 씨래요. 혹시 아세요?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철수, 바로 아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굳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분이 우리 거래처 심사 담당이라고? 그는 황급히 노트북을 켜고 조합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고요한 눈빛, 그리고 기사로 소개된 한 문장. 정직한 손끝이 세상을 바꾼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의자를 밀치듯 일어나 상사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장님, 그 협동조합 대표 제 처가쪽 아버님이십니다. 부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 들리는 말로는 그쪽에서 이번에 서류 전부 다시 검토한대. 근데 부장님, 혹시 우리가 제출한 계약서 사본 누락된 거 확인하셨죠? 부장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아직 회신이 안 왔어. 민재는 그제야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제출한 서류 중 일부가 허위 계약으로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이철수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움켜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빛 협동조합에서 공식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박민재 팀 담당 거래처 심사 탈락. 사유는 거래 기준 미달 및 서류 위조 의혹.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민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박 과장, 이게 당신이 관리한 거래처지?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퇴근길, 민재는 무겁게 걸었습니다. 하늘은 붉은 노을에 물들었지만 마음은 더 어두웠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지만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자 정은숙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냐? 그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회사 협동조합 거래에서 잘렸어요. 뭐라고? 정은숙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 협동조합, 그게 설마?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소연이 아버지가 대표예요. 순간 정은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그 소리는 마치 며느리를 때리던 날의 유리컵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든 거야? 아니요, 어머니. 우리가 만든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은숙은 말을 잃고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택배기사 주제에 그런 힘이 있었단 말이야. 하지만 곧 스스로 그 말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인지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지요. 며칠 후 회사는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래처 두 곳이 연쇄적으로 거래를 중단했고 주식은 폭락했습니다. 민재는 책상을 정리하며 조용히 서류를 챙겼습니다. 책상 한켠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날 활짝 웃던 소연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며 그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는 차가웠고 가슴속엔 쓰디쓴 바람이 불었습니다. 결국 내가 만든 결과구나.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꾸밀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집에 있던 정은숙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빛 협동조합, 공정거래 실천기업으로 선정. 그 화면에 이철수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정직한 거래로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거짓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정은숙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텅 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자신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창밖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마른 나뭇잎이 베란다 창가에 부딪히며 흩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릿속에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주먹.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이소연의 집 앞엔 한 통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박민재 사직 통보서. 그 아래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잘 살아. 나는 이제 조금씩 갚고 있는 중이야. 그녀는 그 메모를 읽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커튼 사이로 불어와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 무너진 사람들의 자업자득이 고요히 스며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공기가 차분했고 햇살이 트럭 지붕 위에서 반짝거렸습니다.
이철수는 늘 하던 대로 새벽 배송을 마치고 협동조합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창고 앞엔 아침 햇빛이 반쯤 들어와 있었고 바닥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젊은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이사님, 오늘 기사 났어요. 인터뷰 내용이 메인에 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 일면 하단에 작게 그의 얼굴이 실려 있었지요. 가난은 부끄럽지 않다. 거짓이 부끄럽다. 한빛 협동조합 이철수 대표. 굵은 글씨가 햇빛에 비치며 반짝였습니다. 그는 신문을 접어 책상 한켠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관심받을 일인가. 혼잣말을 하며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쓸쓸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박수를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거짓된 체면이 진심을 짓밟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랐을 뿐이었지요. 그날 오후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공정거래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합니다. 방송이요? 네, 사회적 기업 사례로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래, 한 번은 이야기해야겠지요.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녹화 당일 그는 낡은 트럭 옆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묻습니다. 이사님, 이렇게까지 원칙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들어와 얼굴을 비췄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신용이더군요. 그걸 잃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말은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그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습니다. 화면 속에서 검게 그을린 그의 얼굴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불공정 거래를 끊고 정직한 업체들과 새롭게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든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세상을 믿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화면 하단에 박민재 소속 한서식품 거래 해지라는 자막이 스쳤습니다. 뉴스는 냉정했습니다. 이철수의 품격 있는 복수가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그 방송을 시청하던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저분 진짜 멋있다. 요즘 세상에 저런 분이 있네. 댓글에는 한빛 협동조합 응원합니다라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날 이후 정직한 사나이로 불리게 되었지요. 그 소식은 결국 정은숙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뉴스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택배 트럭 옆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가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은숙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켠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가난은 부끄럽지 않다. 거짓이 부끄럽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네. 그날 저녁 교회 예배 후 권사들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은숙 권사님, 뉴스 봤어요? 그분 따님이 당신 며느리라면서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화장으로 덮어온 허영과 체면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지요.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오만했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철수는 방송 출연 후에도 평소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에게 뉴스는 잠깐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직접 트럭을 몰며
물류센터를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손을 흔들었고 그는 언제나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그 단순한 인사 속에 그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사님, 그 집안이랑 원수졌다는 소문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수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거지요. 난 다만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한 것뿐이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트럭 뒷칸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딸이 어릴 적 쓴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택배기사예요. 그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트럭의 시동이 켜지고 어둠 속에서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의 복수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지요. 그의 행동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고 협동조합에는 새로운 회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사님, 요즘 가입 문의가 폭주합니다. 직원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겠지요. 세상은 결국 정직한 손끝의 편에 서는 법이니까. 창문 밖으론 가을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트럭 지붕 위로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소연아, 이제 됐다. 너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마라. 그날 저녁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에 울리는 평화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품격으로 되갚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철수의 복수는 이미 끝났지만 그 여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흐릿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림자 중 하나는 정은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살고 있었지요. 교회에 가도 시장에 나가도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 그 택배기사 딸 아니야? 그 시어머니가 때렸다던데. 그 말들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바구니를 꼭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무렵 멀리 이소연의 집에서는 지연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가족의 의미 영상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지요. 주제는 가정의 진실을 기록하라였습니다. 지연은 잠시 화면 속 빈 타임라인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삭제하지 못한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시댁 거실. 그날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맞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당시 어린 지연이 놀란 손으로 찍은 것이었지요. 카메라가 흔들리고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엔 분명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참았지만 난 참으면 안 되지.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편집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영상의 첫 장면에는 엄마의 다정한 미소를 넣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는 아버지 이철수가 트럭을 몰고 가는 모습을 붙였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날의 영상 일부를 흐릿하게 삽입했습니다. 소리와 얼굴은 흐리게 처리했지만 상황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난 폭력 그리고 용서와 변화의 이야기라는 자막이 달렸습니다. 지연은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엄마의 용기와 아버지의 정의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영상이 학교를 넘어 지역 방송국의 눈에 띈 것입니다. 한 기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연 학생, 혹시 이 영상의 실화 주인공을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놀라서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나한테 인터뷰 제안이 왔어요. 그 영상 때문이래요. 이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연아, 그 영상 혹시 그날 일이 들어가 있니?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다 가렸어요. 하지만 엄마 목소리는 조금 들려요. 그 말에 소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돼. 며칠 뒤 지역 뉴스 코너에 가정의 진실을 기록한 영상이 소개되었습니다. 한 여중생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영상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족 안의 폭력 그리고 진심으로 다시 일어선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기자는 그렇게 소개했고 영상의 마지막 장면이 방송 화면에 스쳤습니다. 흐릿하게 비친 한 여인의 뺨 그리고 떨어지는 유리컵. 그 장면 하나로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저건 그 집 이야기구나. 뉴스가 나간 그날 밤 정은숙은 교회에서 돌아와 TV를 켰다가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에 흔들리는 그림자, 그 익숙한 목소리,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입을 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게 내 목소리였구나. 그녀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무릎 위에 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때렸습니다. 제 며느리를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방안을 메웠습니다. 그날 이후 영상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마다 용서보다 더 큰 용기가 느껴진다. 진짜 천만장자는 이런 분이다라는 글이 달렸습니다. 이소연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품격 있는 며느리라 불렀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지연의 영상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박수를 쳤고 교장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을 보여줍니다. 가정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품격으로 이겨낸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지연은 무대 위에서 상장을 받으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이소연은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엄마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모두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소연은 딸의 머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강해서 이긴 게 아니야, 지연아. 사람이니까 사랑이 남아서 버틴 거야. 그 말은 마치 기도 같았습니다. 창밖엔 달빛이 부서져 트럭 지붕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달빛은 희미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세상은 이제야 진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폭로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영상 한 편이 무심한 세상에 던져진 조용한 울림이었지요. 그리고 그 울림은 누구보다 깊게 정은숙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그 영상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아프게 했구나. 그런데 그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비참함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늦가을의 바람이 싸늘했습니다. 낙엽이 인도 위를 바스락거리며 굴러갔고 하늘은 흐린 듯 맑았습니다. 정은숙은 한참을 골목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방금 산 조각 케이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들고 간다고 달라질까?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앞에는 천만제과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안에서 하얀 앞치마를 두른 이소연이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고객이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고 그 뒤로 진열대에 놓인 빵들이 햇살을 받으며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은숙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젠 도망치지 말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위에 종이 울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딩동. 그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멎은 듯 했습니다. 이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친 채 시간이 멈춘 듯 했지요. 어머니. 이소연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은숙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아, 나 좀 볼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게 안에 손님 한 명이 눈치를 보고 나가자 둘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은숙은 천천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던 초코 케이크래. 그냥 마음에 걸려서. 이소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주름지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은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한 짓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어. 너한테 뭐라 말할 자격도 없고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겠지.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 소연아. 이소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분노도 냉정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한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어머니, 저도 한동안 많이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은숙은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벌겋게 물들어 있었지요. 내 아버지 참 대단한 분이시더라. 뉴스에서 보는데 내가 그분을 그렇게 무시했던 게 부끄럽더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난해도 품위가 있었어. 난 체면만 지켰지, 마음은 잃었지. 이소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제야 아버지가 왜 그토록 조용히 살았는지 알겠어요. 복수보다 무서운 건 부끄러움이더라고요. 그 말에 정은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울음의 눈물이 아니라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손 한번 잡아도 될까? 이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손이 마주 닿았을 때 차가운 손끝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 얼어붙은 얼음이 천천히 녹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내 어머니, 나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 늦게 배우면 그게 더 아프다는 걸. 하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건 내 몫에 버리니까. 이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갇히더라고요. 그 말에 정은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소연아.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서 수십 년의 오만과 체면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환하게 웃었고 정은숙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사람으로, 아니, 딸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기 전 정은숙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전단지라도 돌릴게. 체면 같은 건 버렸어. 살면서 내가 제일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은 결국 진심으로 사는 거더라. 그 말에 이소연은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진심으로 사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정은숙은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햇살이 골목 끝까지 번져 있었고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눈가가 반짝였습니다. 그건 후회의 눈물이면서도 새 출발의 눈물이었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는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오만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단단한 어깨 위엔 세월의 무게와 함께 용서받은 사람의 따뜻한 평안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조금 사람 같네. 바람이 잔잔히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엔 빵 굽는 냄새가 섞여 있었고 그 향기는 오래된 상처 위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정은숙의 눈물은 비로소 부끄러움이 아닌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워졌고 거리엔 낙엽 대신 마른 먼지가 날렸습니다. 박민재는 오래된 재킷에 손을 넣고 공사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헬멧을 쓴 사람들이 오가고 콘크리트 타설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그의 발자국이 묻혔습니다. 그는 지금 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서류 대신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게 진짜 노동이구나.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공구를 정리하던 중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습니다. 천만제과 오늘도 따뜻한 빵 냄새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지인의 SNS 피드에서 우연히 본 글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밝게 웃는 이소연과 딸 지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날 거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멀뚱히 서 있던 자신, 아내가 맞았을 때 그저 고개를 돌리고 말았던 순간들, 그 침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지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연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 망설임 끝에 천만제과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투 안엔 붕어빵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인사라도 해야지.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고 가게 안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이소연이 케이크 상자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듯 했지만 그 순간은 묘하게 짧았습니다. 민재 씨,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들은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 잠깐만 볼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이 모두 나간 뒤 그들은 조용히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요.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녹아내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감정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찾아와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러 왔어요.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도 냉소도 없었습니다. 다만 묵묵한 이해가 깃들어 있었지요. 그때 내가 당신 편에 섰어야 했는데 그저 어머니 말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그게 평생 후회가 되네요.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난 복수를 받아도 싸요. 하지만 그 복수가 이렇게 품위 있게 올 줄은 몰랐어요. 이소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 씨, 저는 이제 괜찮아요. 사람은 다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알고 다시 서는 거죠.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나 아직도 내가 내 아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 그녀는 잠시 웃었습니다. 용서란 사랑보다 쉬운 거예요. 그냥 미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니까요. 그 말에 민재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누르려 했지만 끝내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이소연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붕어빵 봉지를 열었습니다. 이거 추운데 왔으니까 따뜻한 거라도 드세요. 그녀는 웃으며 건넸습니다. 역시 당신은 예전 그대로네. 언제나 따뜻했지. 그는 붕어빵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운 팥이 입안에 퍼지며 눈물이 다시 났습니다. 잠시 후 딸 지연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그녀는 놀란 듯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듯 앉았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그동안 미안했어. 딸은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우리 다 괜찮아요. 그 포옹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로 가게 안에 퍼지던 따뜻한 빵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지난 세월의 눈물과 용서, 그리고 새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혼자 길을 걸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고 골목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소연아, 고마워. 나 이제 다시 사람답게 살게.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할 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겨울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잔잔히 내리고 있었고 트럭 지붕 위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철수는 창문을 열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이 새겨져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고요했습니다. 올해 눈은 유난히 늦게 오는구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딸이 구워온 빵 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천만잭과 아버지를 위한 첫 시식빵. 포장지에 적힌 글씨를 읽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빵을 한 입 베어 물자 고소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맛은 단순한 밀가루의 맛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땀과 눈물의 맛 같았습니다. 이소연이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그는 빵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이게 밥이지 뭐. 내가 만든 거라 그런가.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다. 또 그런 말씀. 소연은 웃었지만 목소리 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몸 괜찮으세요? 응, 나야 늘 이렇지. 트럭 몰 때보다야 한결 편하네. 협동조합 일도 계속하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젊은 친구들이 맡았어. 나는 이제 그저 조언이나 해주는 정도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문 틈으로 눈이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말했다. 소연아, 인생은 말이다. 누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더 꾸준히 바르게 사느냐의 싸움이야.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하나하나가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다 가진 줄 알지만 정직은 돈으로 살 수 없더라. 난 택배를 나르며 배웠지. 무거운 상자보다 더 무거운 게 사람의 체면이더라. 그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지. 이젠 우리 집은 체면이 아니라 마음으로 산다. 소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 아버지는 돈은 많지 않아도 정말 천만장자예요.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무슨 소릴 그렇게 예쁘게 하냐? 잠시 후 지연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외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트럭 모양의 초콜릿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외할아버지 트럭처럼 생겼죠? 이철수는 웃으며 그 초콜릿을 받아들었습니다. 니야, 이거 진짜 똑같네. 이제 내 차는 너한테 맡겨야겠다. 지연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운전면허 따면요. 그래, 그때 되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지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상 위엔 소박한 된장찌개와 시금치 무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철수는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떠먹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참 좋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행복한 건 밥을 함께 먹는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작은 서랍을 열어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그가 살아온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직한 거래, 1524건 약속 불이행 0건. 그는 그 숫자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 숫자 덕분에 내가 부자야. 그 말에 소연이 웃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천만장자시네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마음이 그만큼 부자잖아. 그날 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트럭 열쇠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은색의 열쇠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닦아 손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외할아버지의 상징이야.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겠다는 약속의 증표지. 지연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저 잘 간직할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그럼 나도 이제 쉴 때가 됐지. 그의 눈빛이 어느새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속삭였습니다. 복수는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다. 품격으로 하는 거지. 소연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전 그 가르침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천천히 힘을 풀었고 트럭 열쇠가 바닥에 짤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모든 상처를 덮듯이 조용히 세상을 덮었습니다. 이소연은 눈을 감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협동조합 건물 앞에는 검은 리본이 걸렸습니다. 정직으로 세상을 운전한 사람, 이철수 대표. 그 문장이 붙은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수많은 기사들과 직원들이 트럭을 줄지어 세우고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날 수십 대의 트럭 경적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한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또 눈이 내렸습니다. 그 눈은 마치 아버지의 웃음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남았습니다. 품격으로 되갚고 정직으로 살아라. 그 말은 가족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눈이 녹은 지 오래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겨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봄이 찾아오고 마을 곳곳에는 매화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기는 이상하게도 따뜻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그날 천만재과 안에는 정은숙과 박민재, 그리고 지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부엌에서 빵을 굽고 있었고 오븐 안에서는 노릇노릇한 빵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는 달콤한 냄새로 가득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그리움이 은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아요. 지연이 밝게 웃으며 포장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정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차분해야지. 급하게 굽는 빵은 속이 설익는 법이야. 그 말에 이소연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말투에는 꾸짖음 대신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 위에 걸린 이철수 추모 특별 기부 판매 안내문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요. 그 문구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나른 한 사람을 기억하며. 사람들은 조용히 빵을 사며 기부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존경이 담겨 있었지요. 박민재는 카운터 옆에서 기부함을 관리하며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전부 아버님 덕분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소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요. 아버지는 늘 말했어요. 정직하게 일하면 그게 곧 복이라고.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리며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며 빵 위에 반짝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가족의 얼굴이 고요하게 물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자리에 앉은 게 몇 년 만인가요? 박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소연이 대답하자 정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다시 모인 거야. 살면서 가장 큰 복수를 받은 건 나였지.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분의 품격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 이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을 위해 준비했어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케이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초콜릿 가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천만장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은숙은 그 글귀를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박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소연은 작은 초를 하나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건 생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하신 말 기억나죠? 어떤 말? 복수는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라 품격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 말이 나오자 세 사람의 눈가가 동시에 젖었습니다. 정은숙은 손을 내밀어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딸 같구나. 그 말에 이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가족 같네요, 어머니. 그 순간 박민재가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나도 이제야 남편이 된 것 같아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븐에서 새로 구워진 빵 냄새가 퍼졌고 유리창 밖에서는 봄꽃이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따뜻한 공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종이컵에 주스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거 외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포도주스예요. 그녀는 한 잔을 들고 가게 중앙의 작은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이철수의 얼굴이 햇빛을 받으며 빛났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다 잘 지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은숙은 사진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철수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사람답게 못 살았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도처럼 낮고 따뜻했습니다. 이소연은 빵칼을 들어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몫이에요. 늘 나눠 먹는 게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은 눈물보다 더 깊게 서로를 연결시켰습니다.
식탁 위에는 조용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가게 앞 가로수에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의 공기만큼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의 상처를 품고도 서로를 마주할 수 있었고 그 순간 이철수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 진짜 의미를 완성했습니다. 품격으로 되갚고 사랑으로 이어라. 그 말이 조용히 식탁 위의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려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햇살은 유리창 너머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가게 안에는 막 구워낸 빵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천만제과의 간판은 그날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간판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직한 손끝이 만든 빵, 천만장의 마음을 나누다. 이소연은 카운터 뒤에서 주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줄을 서 있었고 계산대 옆에는 기부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기부함 위엔 작게 붙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트럭 앞에서 웃고 있는 이철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외할아버지 덕분에 손님이 많아요. 지연이 밝게 말하며 상자를 포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전공으로 사람들의 삶을 돕는 일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녀의 손끝에는 외할아버지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은숙은 매일같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제 전단지 돌리는 건 내 몫이야.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하며 새벽마다 동네를 돌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체면이 문제였을 텐데 이제는 웃으며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천만제과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고 사람들은 그 집 어머니 참 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철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종종 찾아왔습니다. 그분 덕에 우리 아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물류 일자리 소개해 주셔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요. 그들은 하나같이 감사의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이소연은 그럴 때마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라면 기뻐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 가게 한쪽 벽면에 새로운 액자가 걸렸습니다. 한빛 협동조합 정직한 거래 10주년 감사패.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철수 대표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이소연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아버지 결국 당신 뜻대로 됐네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점심 무렵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박민재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한결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손님 오랜만이네요. 이소연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손님이 아니라 직원 면접 보러 왔어요. 직원 면접이요? 빵 배달이라도 해보려고요. 이젠 트럭 대신 배달용 카트라도 밀어야죠. 그 말에 이소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빵은 정직한 손이 전해야 맛있으니까요. 둘은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과거의 원망보다 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은숙이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눈을 닦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단지를 나누며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 빵집은 정직한 마음이 만드는 곳이란다. 그 말은 마치 그녀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질 무렵 가게 문을 닫은 뒤 이소연은 조용히 트럭 열쇠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 열쇠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트럭이 서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트럭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철수의 나무 정직의 뿌리. 그 문구가 새겨진 표지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손님이 많이 왔어요.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복수보다 큰 건 사랑이고 가난보다 부끄러운 건 거짓이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트럭 열쇠가 짤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지연이 가게 불을 끄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웃어요? 응, 그냥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서. 그녀는 그렇게 대답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엔 별 하나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은 마치 트럭 헤드라이트처럼 환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천만제과의 간판이 부드럽게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짜 천만장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이소연은 문을 닫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고됐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조금은 닮아가고 있나 봐요. 가게 불빛이 꺼지고 골목엔 조용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건 이철수가 남긴 삶의 울림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품격으로 되갚으며 끝내 사랑으로 남은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